예, 이어서 양국 총리 간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외교부 출입하는 정치부 최한영 기자 나왔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일본과 한국의 정상급 회담이죠. 총리급 회담을 얘기하기 전에 북한으로부터 오늘 중요 공지가 있었다고 하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김현철 통일부 장관에 따르면은 북측에서 금광산 관광지구에 남측 시설 철거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자라고 통지문을 우리 측에 보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것이 오늘 오전에 김현철 장관이 국회에 가서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났는데 윤 위원장이 김 장관을 만난 이후에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거는 이틀 전에 노동신문하고 조선중앙통신 등이 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이제 현지 지도해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싹 드러내고 새로 건설하자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보입니다. 예. 결국은 말로 블러핑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일단은 실행에 옮기는 모양이군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틀 전에 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시설을 가서 이제 드러내라고 한 거를 어쩌면은 조평통 대변인 담화나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 근데 북측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나섰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어찌할 수 없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거거든요. 예. 또 어제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미국 대미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미국 측과 연말까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자. 결국에는 이제 우리보다는 미국 측과의 어떤 직접 협상을 통해서 현재 교착화된 비핵화 국면을 좀 풀어보고자 하는 그런 본인들의 요구를 더 좀 다시 한번 환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요동치기 시작한 북미 관계, 남북 관계는 주말간 상황을 지켜보고 다음 주쯤 다시 한번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더 해보죠.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가 어제 만났습니다. 한 1년여 만에 만났다고 하고 원래 계획된 것은 10분간 면담이었다. 독대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21분간 했었고 차관급도 배석을 한 것 같아요. 일단은 긍정적인 요소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네, 방금 전에 조용훈 기자 리포트를 보셨지만 긍정적인 면과 함께 한계도 같이 보였다. 그런 두 가지 요소가 좀 양립이 돼 있는데요. 예. 일단 말씀하신 긍정적인 요소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만나기로 당초 예상된 시간이 10분이었는데 진짜 2배 이상인 21분을 만났다는 것은 그러니까 전 세계 180여 개국에서 나루히토 일왕 즉위를 위해서 참석하기 위해서 축하 사절들이 왔고 아베 총리도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 와중에 당초 계획된 시간의 2배를 넘어서 만났다는 거는 이 외교에서는 만나는 시간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측에선 조세영 1차관이 일본 통이거든요. 네. 조세영 차관이 회담에 배석을 했고 그다음에 사후 브리핑도 조 차관이 했는데 네. 조 차관 브리핑에 따르면은 이 총리와 아베 총리가 한일 양국이 중요한 이웃 국가로서 한일 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예. 또 방금 얘기 나왔던 북한 문제 놓고도 한일 간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고요. 또 현재 이어지고 있는 한일 관계 경색을 지속해서 조속히 타결하기 위해서 예. 양국 외교 당국 간 대화를 포함해서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촉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또 이 총리가 이제 어제 아베 총리와의 회담 이후에 바로 이제 전용기 타고 돌아왔는데요. 네. 기자들한테 여전히 상황이 어렵게 얽혀 있지만 이틀 전에 비하면 희망이 조금 더 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상황을 이대로 둬선 안 된다, 대화를 지속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것만 놓고 봐도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은 약간 달라진 분위기가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 총리를 통해서 아베 총리에게 전한 친서도 전달이 됐는데 나루히토 일왕 즉위로 인한 레이와 시대 개막을 축하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을 희망한다. 그 정도의 언급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지금 보기에 좀 뭐랄까요? 그렇게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총리가 아베 총리를 만나기 하루 전에 저녁에인가요? 와서 기자들 프레스룸에 와서 얘기를 했죠. 어떤 일정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국내에서는 상당히 기대가 컸었습니다. 부정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어제 11시에 회담이 있고 브리핑이 끝난 다음에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일본 총리 관저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오카다 나오키 관방 부장관이 그 기존 발표문에, 그러니까 양측이 조율된 발표문에 없었던 아베 총리의 징용 문제 관련 언급을 다시 했는데요. 예. 그 오카다 부장관이 발표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뭐 그들 말대로 이란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계기를 만들어줄 것을 바란다. 이거는 뭐 우리 조세영 차관의 브리핑에도 해당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오카다 부장관은 그 한국 우리 측의 지난해 10월 그 대법원 판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다. 그다음에 그 한일 관계의 법적인 기반을 근본부터 그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다음에 한국이 국교 정상화의 기반이 되는 국제조약을 일방적으로 깨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측의 주장은 한결같습니다. 우리 측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1965년도에 그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에 그걸로 피해자 배상 문제가 완결이 다 해결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 전에 양국 브리핑에 대해서 비해서 한층 좀 강경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그 아베 총리가 서두에도 얘기했다고 하고 그 아베 그 친서 교환이 아마 회담 막바지에 된 것 같은데 예. 그때쯤에서 다시 한번 징용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회담이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분위기가 그 모양새가 되게 약간 좀 이상해진 거죠. 네. 그다음에 회담 시간이 말씀하신 대로 10분보다 2배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총리 관저에서는 뭐 이따금씩 좀 시간이 늘어난 경향이 있다. 다른 예. 회담과 비교해서 특별히 길어졌다라는 느낌은 없었다. 그렇게 약간 의미를 축소했는데요. 이것도 보기에 따라 다른 건데 말을 이렇게 한 걸로 봐서는 약간 좀 네, 분위기를 약간 진정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비슷한 시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또 한국에서 브리핑을 했었나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양국의 간극이 아주 크다. 강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좀 톤이 다르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우리 측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강경화 장관은 그 아베 총리와 이낙연 총리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던 같은 시간입니다. 11시에 어제 외교부 청사에서 그 내신 기자들 대상 브리핑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어차피 이낙연 총리가 얘기를 할 것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미 조율된 뭐 브리핑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비록 같은 시간이지만. 예. 강 장관의 말을 보면은 일단 원칙적으로는 한일 간의 대화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당국 간에 수시로 밀도 있는 협의를 계속해서 나가자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 그다음에 지난달 26일에 그 일본 외상이 바뀌면서 그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을 만난 사실도 거론하고 그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대화에 대한 입장은 일본 측도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강론 측으로는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강 장관이 한일 간의 간극이 좁아진 면도 있지만 아직은 크다라고 일단 전제를 깔고 들어갔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측과 일본 측 간의 강제징용 해법 관련해서 논의가 진전된 게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 정부가 그 지난해 6월에 던진 그 한일 기업 간의 자발적 기부금 조성을 한 그 1+1 그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본이 바로 하루 만에 거부하면서 이제 협의가 어려워진 면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미 전제를 하고 그 당국 간의 다양한 레벨에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간극이 큰 것이 사실이다.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그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그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그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이거 기본적으로 민사 소송이다. 그러니까 우리 측 원고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대해서 제기한 소송의 결과인 거고 예. 이 판결 내용이 이행이 되는 게 그 피해자 권리가 충족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일본 측과의 그 시각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양국 모두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모양새로 끝나버린 그런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친일 배상 문제, 민사 소송이냐 아니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일본 최고재판소를 비롯해서 다른 그 하급심들도 이건 민사상 성격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아베 내각과 사법부의 판단이 서로 좀 다르군요. 그리고 그 우리 정부가 제안했던 1+1이라고 합시다. 예. 그 자발적 기금 조성 제안. 그러면 이것은 뭐 아예 그냥 무시가 된 것이 아니라 조금 접촉을 해서 이 여지는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본 측이 1+1 제안에 대해서 일단은 바로 거부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아마도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 1+1 알파 제안이라고 한일 기업 간이 지금 이제 그 지난해 10월 나온 거에 대해서는 이제 한일 기업들이 양국 그 자발적인 그 배상을 하고 그 이후로는 우리 정부가 배상을 하자 그런 식으로 일본에 약간 부담을 줄여주자라는 식의 그런 그 논의가
됐을 것으로 보이지만은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가 없다고 하고 일본 정부도 그런 사실을 제안받은 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전돼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아베 총리와 이낙연 총리가 그러니까 원칙적인 공감 이후로는 아직까지 딱히 그 이후에 그 수면 위에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좀 기출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민사소송, 그 강경화 장관이 얘기했던 민사소송 언급은 중요한 것이 이 1965년에 그 한일 협약이 있었죠. 네. 그때 당시에 이것을 민사소송으로 볼 것이냐, 즉 다시 말해서 그때의 협약 이후에 지금 우리 피해자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한 것이 민사소송이냐, 이것은 그 피해자들 개인 자격으로 해서 소송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내는 것까지는 65년 협약에서는 빠져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주장이고, 일본에서는 그 뭐 아베 내각이 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아베 내각에서는 그것은 아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한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일본 사법부에서는 한국의 입장과 같습니다. 그것은 민사소송이고 피해자들이 국가가 뭐 그걸 떠나서 그 기업을 상대로 해서 한 민사소송의 성격으로 봐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그 WTO 제소로 가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인식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잘 설득을 할지가 참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래됐습니다만 일본 강점기에 일단 그 강제징용이라든지 이런 피해자들 많이 있었고 결국 이제 배상까지 왔는데 이 과정을 좀 한번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갈까요? 이제 거의 1년이 된 과정이라서 긴 과정인데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잠깐만 추려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벌써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30일이었으니까요.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들이 그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일본 측은 즉각 반발을 했고 올해 1월에 한국의 그 한일 그 1965년 한일협정에 따라서 그 외교적 협의 요청을 해왔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뭐 마쿠에서 많은 대화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별다른 그 진행이 없자 5월 20일에 한국의 직접 지명을 통한 중재위 설치 요구, 그거에 대해서도 또 답이 없자 한 달 후엔 3국을 통한 중재위 설치 요구를 해왔습니다. 예. 그것을 통해서도 답이 나오지 않자 7월 1일에 이제 반도체 소재전 3가지 품목 수출 규제 강화 조치 내렸고 8월 2일에 흔히 말하는 그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맞대응을 했는데요. 예. 그 9월 11일에는 또 개각을 했죠. 일본 그 아베 내각이. 근데 거기서도 약간 좀 우경화된 색채를 숨기지 않으면서 이게 한일 관계에도 약간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 와중에 우리 정부가 노력을 전혀 안 했느냐? 아닙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6월에 그 G20 정상회의가 일본 오사카에서 있었는데 예. 그때 정상회담을 제안했지만 일본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7월 중에도 상당히 높은 급에서의 고위급 특사가 2차례 파견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파견 사실을 확인했지만 누가 갔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 뭐 어렴풋이 누구일 것으로 짐작은 되지만, 근데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가 다시 한번 1+1 안을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본 측의 반응은 없는 상태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이제 일본이 답이 없으니까 우리 측이 어떤 카드를 내놓을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한일 그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카드를 꺼내들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맞대응이 다면서 다시 또 미국이 끼어들고 그러면서 상황이 되게 좀 복잡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 6월 달에, 올해 6월 달인가요? 그 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예, 6월 달이었습니까? 일본 아베 총리 개각이 9월이었군요. 네, 9월이었습니다. 9월. 저때, 소위 말하는 일본 회의 회원들이 좀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아베 총리 측근들이 좀 많이 들어갔죠. 이후에 내부에서도 일본 내부에서도 상당히 좀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 나루히토 일왕이 즉위하면서 강조를 한 것이 이제 평화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각을 저렇게 구성한 것은 결국 일본의 일본 헌법의 평화 규정, 즉 구조를 바꾸겠다. 다시 말해서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격상을 시키고 동북아의 군사적인 맹주 노력까지 자기네들이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계속 보여주는 것 같은데 지소미아 필요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문근식 한국 북방 안보 포럼 국장과 함께 얘기도 했는데 북한이 그 핵 잠수함, 전략적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는지 이것에 따라서 일본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지소미아 이거 무시할 수가 없을 텐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일본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노 방위상이죠. 고노 방위상도 비롯하고 아베 총리마저도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예. 결국 키는 우리가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봤을 때는 지난 8월 22일이 그 지소미아 종료 결정일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딱히 좀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면은 그 당시에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나섰는데요. 그때 발표 내용을 보면은 일본 정부가 명확한 근거를 대지 않고 한일 간의 신뢰 여선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예.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다. 이에 따라서 양국 간의 그 안보 협력과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우리가 평가를 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게 우리의 예. 국익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 물론이고 군대 내에서도 지금 연장 필요성이 있긴 합니다. 정경도 국방장관도 그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입장에서 보면 지소미아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그 필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8월 22일 기준으로 이제 90일 후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 23일이 종료 시점이거든요. 아직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북한이 그 단거리 미사일을 몇 번 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서로 정보 공유 요청이 있었고 일본 측에서 정보 공유 요청이 있을 때 정경구 장관이 보내줬다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정부의 공식 입장은 좀 변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어제 그 내신 브리핑에서 강경화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지소미아 문제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로 촉발된 문제다. 그러니까 이거가 해당 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종료 결정 자체에 대한 논의는 좀 협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일단 한 발 뺀 모양새입니다. 예, 현재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1월 23일 효력이 상실이 된다면 이후 관계가 정상화될 때에 지소미아는 다시 부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협약을 맺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11월 23일 이후로는 이제 아예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협약을 맺어야 한다면 다시 협약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그 T사라고 해서 한미일 그 정보 공유 협정인데 그걸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는 입장이 우리 측은 그렇고 일본이나 미국 측에서는 그것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유지를 하라는 건데 이제 한 달이 채 안 남았죠. 근데 그 막후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모르겠는데 그건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지소미아가 그 일본보다는 그러니까 2016년 네. 국정농단 말기 때죠. 네. 일본보다는 오히려 미국이 몸이 달아서 주도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 쪽의 어떤 그 방어 체제, 특히 이제 미사일 방어 체제에서 반드시 이 삼각으로 이어야 한다는 그런 전략적 그 필요성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참 많았어요. 지금까지도 있고. 근데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미국이 말씀하신 대로 실무진사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뭐 국방부 차관보라든가 슈라이버 차관보라든가 네. 뭐 폼페이오 장관도 나서왔고 이제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바로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안 되는 거라고 했는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별 말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 말고 신경 써야 될 요소들이 되게 많기도 하거니와 예. 이미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이라는 게 과거 약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어온 과정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렇게 많이 나서다 보면 여기서 다시 미국 측이 더 목소리를 그 정부 수반이 나서버리면 이거는 오히려 한미동맹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그 어긋나고 있다라는 거를 더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약간 그렇게 그 정부 그 트럼프 대통령은 조용히 하고 이제 밑에 있는 참모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도 이제 중재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중재를 요청하는 순간 우리가 양보해야 되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애매하게 흘러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트럼프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이 얘기도 좀 해봅시다. 과거에는 상당히 그 활발하게 SNS도 올리고 활동을 했는데 요즘은 좀 잠잠합니다. 네. 어떻게 진행됩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면은 그 터키 그 쿠르드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 완전 스텝 꼬였다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지금 국내적으로는 그 본인이 그 러시아 스캔들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청문회 뭐 진행되고 어제 그 외신에 따르면은 그 공화당 의원들이 이제 청문회장에 이제 난입을 하려고 시도하는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국내에서 되게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났을 때 당시에도 당시 그 특검 문제가 약간 걸려 있어서 그거에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런 약간 예. 얘기를 이렇게 제시하는 부분도 있고요. 예. 국외적으로도 봤을 때도 이란 핵 협상 일단 깼고요. 그다음에 쿠르드 문제도 지금 완전히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반도 문제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쏟을 그 여지가 되게 적어졌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들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살짝 좀 트위터 같은 것도 자제하고 다른 데 신경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런 대응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샤이 트럼프라는 그런 지층도 만들어냈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네. 대통령 말년에는 어떻게 보낼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제정치학 관계학 연구하고 있는 한 교수와 만났는데 탄핵 문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이 북미 문제에 너무 올인을 했다. 그렇지만 그 뒷마무리도 좋지 않았다. 그래서 고전을 하고 있다. 이런 해석도 하더군요. 하여간 트럼프는 그 집 사정이고. 자, 연내에 그러면은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대통령이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으로서 속단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기회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월에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담이 이제 태국 방콕에서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제 칠레에서 열립니다. 그다음에 12월에는 아마도 베이징에서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한중일 삼국 정상회의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연례적으로 열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만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베 총리의 말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관방부 장관의 말을 보면은 우리가 안을 가져와야 대응할 수 있다. 그게 한 줄 요약하면 그거거든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양 정상이 만나기 좀 힘들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일본 측에서 이렇게 말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조세영 외교부 차관이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한일 정상회담의 실무조율 수준까지 못 갔다. 강제징용에 대한 해법 없이는 정상회담이 어렵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일부러 억지로 끌고 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외교당국 간에 그다음에 일각에서는 서훈 국정원장이 좀 움직이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예. 기타모로 시계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국장 라인이 가동이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실무 라인에서는 일단 아베 총리와 이낙연 총리가 기본적인 문은 열어놨기 때문에 그 실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회담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예. 서울 국정원장이 움직인다고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윤상현 국회 외통위원장이 국정감사를 위해서 일본의 어떤 호텔을 갔는데 예. 거기에 서훈 국정원장이 보낸 화가자가 와 있었답니다. 네. 그러니까 서훈 국정원장이 왜 이거 화가자를 보냈지 윤 위원장이 약간 궁금해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예. 이거 그랬던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서훈 원장이 실무자들 약간 되게 좀 질책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그 정보수장의 동선 자체가 굉장히 비밀인데 이런 게 이게 드러내도록 하는 꼴이 돼버려서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런 정황 증거들은 있습니다. 또 들켰군요. 예. 네. 그 화환 같은 걸 보내거나 이렇게 할 때 그 명칭하고 이름을 다 씁니까? 국정원도?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은 해보지 않았는데, 국정원에서 일반적으로 최 기자가 아는 상식에서 네. 볼 때에 정보기관의 수장이 누구한테든 선물하거나 이럴 때에 그 이름과 직책을 쓰나요? 국정원 요원들 명함을 보면 진짜 알려져 있지만은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써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화환 글쎄요. 제가 한번 더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괜히 그 말을 꺼냈군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얘기를 했고요.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오늘 조세용 차관이, 1차관이 네. 동석을 해서 회담에서 동석을 했는데, 우리가 30분 정도 브리핑을 하고 본인이 직접 했다고 하죠. 그리고 또 일본의 관방장관이 나와서 우리는 이 책임은 북한의, 한국에게 있다라는 얘기 다시 했다. 그것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다시 했다는 그것 때문에 또 감정도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조 차관 설명은 우리가 너무 길게 했고 그리고 우리가 했던 내용이 또 일본에서 앞서 할 때는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좀 더 설명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어떻게 보면 해명 아닌 해명을 하더군요. 일단은 조 차관의 오늘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좋은 결과 좀 있어야 될 텐데요. 내년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예, 최 기자 아주 취재를 잘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